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도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국내 증시 잠잠하다 해도 그래도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역시나 좀 주름 잡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기에 해당했는데요. 이런 랠리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또 미증시에도 보면은 이와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ETF 그리고 골프 관련된 테마주들도 상당히 좀 강하던데 역시나 트럼프 색채가 묻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럼 이 부분에 착안을 한 매매를 펼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다소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는 네. 찍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당선인과 바로 옆에 함께 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주가의 상승이야 당연히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자율주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수익이 대거 증가하는 것인가? 이런 물음들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도 최근에 지수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은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어느 쏠림 현상 자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쉬는 동안 다른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일단 엔비디아가 최근에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어저께 양호한 실적을 냈지만 전전일에 언급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상수예요. 그게 안 나오면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도 오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뭘 보여줘야 될 텐데 블랙에거 관련된 그런 부담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반면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당선 이후에 확실하게 우위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금리를 낮추는 구간에서도 금리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로 가겠다고 하니까 달러도 강세로 가는 저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던 금과 유가도 다시 이제 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부 자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 이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는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실제로 당선인이 대통령이 다시 됐을 때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인선에 따라서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가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갈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자산시장은 확정 지은 듯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 비트코인 이렇게 왔으니까 10만 달러 넘어가는 거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10만 달러 넘어서 11만 달러, 12만 달러 갈 것인가? 아니면 10만 달러에서 다시 8만 달러로 급락하는 양상으로 갈 것인가?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산들의 추세적 상승이 예상된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장세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 또 연간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대거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국도 아마 연말 시즌 즈음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아니면 정치적 이슈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오른 자산들의 급등락은 거의 당연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와 관련돼서는 주로 11월 달에 북클로징, 12월 달 들어가면서 주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일정 부분 좀 정리, 수익 낼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좀 정리하는 단계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변동성 구간이다. 따라서 펀더멘탈로 오른 게 아닌 기대감에 오른 자산과 주식들은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자산들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도지코인 같은 것들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100% 오르고 이렇게 단기 수익률이 크게 났잖아요. 네. 그러면 흥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실제로 펀더멘탈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부는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종목 찾고 짜셔서 이 숫자를 한번 봐도 기껏해야 뭐 건설기계 쪽이 뭐 한두 개 정도? 그나마 연관 지어볼 수 있지. 건설사들은 그냥 뭐 다 관련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MOU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테마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매일매일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소위 트럼프 랠리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의 그 일정이 확정되는 1월 이전에 조금 비중을 많이 축소하시는 것이 저는 뭐 전략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가상화폐 시장 보면은 무섭다시피 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게 펀더멘털을 수치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워낙 오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설득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비싸다라고도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비싸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가상화폐가 많이 올랐다고 비싼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수치화할 수 없는 건 맞잖아요. 업사이드가 워낙에 열려있는 자산이어서.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부서 신설한다. 실제로 신설하게 되면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더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일단 뭐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은데 뭐 지금 잡코인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없고 소위 이제 상위 몇 개 정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가상자산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큰 틀에 있어서 뭐 한 4, 5년 전부터,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흘러나왔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뭐냐면 메타가 만들려고 했다가 정부의 압박으로 만들지 못한 게 뭐죠? 결국은 플랫폼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게 다시 또 생기고 소위 이제 자기 마음대로 ICO에서 뭐 이 만든 코인 자체가 잘 된다. 이건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현재 구간에서 다른 자산과 붙여서 플랫폼화 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정도. 그래서 이제 떠올랐던 게 이더리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파벳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비트코인과 달러랑 한번 연계시킬 가능성.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본다면 그 전체적인 솔루션을 운영하는 뭐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그런 쪽에 차라리 뭔가 그 움직임이 있다라고 봐야지 현재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위 뭐 12 이하의 잡코인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 여기에 베팅하는 건 제가 보기엔 뭐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대형 플랫폼이 스스로 코인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형태로 간다면 그러면 그런 자산들은 뭐와 연동시킬 것인가? 달러랑 연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달러랑 연동시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채권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채권 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뭐 중국 대놓고 안 사고 오히려 팔고 있고 일본도 앞으로 덜 살 거고 뭐 우리나라도 뭐 돈이 남아돌지 않는 이상 적정 수준만 살 가능성이 높으니 이걸 미국 금융권이 다 사야 되는데 미국 금융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채권을 대량 발행하면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채권을 소화해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데 뭐 이해관계가 지금 척척 맞아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메타가 하고 싶었던 코인 만들게 허용해주고 그것을 달러와 붙여서 연동시키고 그다음에 달러와 붙여서 연동시켰으니까 달러 자산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바보죠. 달러는 돈을 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미채권을 사게 만들어서 미채권과 연동시키는 하나의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 미국이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상자산 쪽에서 전체적인 유동성에 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 당선인뿐만 아니라 그쪽 세계, 소위 가상자산 세계에서 약간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상향,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관련 부서를 만드는 것은 지금 있는 가상자산, 소위 잡코인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적어도 코인과 해당 산업을 붙여서 하나의 큰 어떤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는 쪽에다가 그런 걸 허가해주는 방향,
그다음에 허가해 주면서 미국 채권을 대거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금융사, 대형 금융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전부터 한 6, 7년 전부터 가상자산 세계에서 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자산이 아니고 하나의 인덱스가 되는 거죠. 벌써 이제 시총이 벌써 한 뭐 700조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코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이나 어떤 플랫폼과 붙어서 하나의 이제 그 의미 있는 쓰임새를 보이지 못하면 뭐 나머지 이제 사라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도 쏠림 현상의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들어봤던, 그리고 또 이렇게 확실한 자산을 위주로 해서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조금 더 뭔가 양지로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산업이 형성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대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11월 29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아마 국내 유통가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마케팅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연말 소비 시즌 이 근방으로 해서 사실은 10월 말부터 계속해서 뭔가 프로모션도 있고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말 소비 기대해봐도 될지 아니면은 이 부분 조금은 내려놔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소매 판매 흐름은 좀 어떤가요, 미국? 네, 일단 뭐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여력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니까 지갑이 비어가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뭐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만 더 좋아질 가능성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소비의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큰 등락, 아주 급락했다가 아주 이제 급등하는, 또 2008년도 9년도에는 뭐 다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문에 급락했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단 굉장히 평소의 움직임 정도 안정 단계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음 주에 소비 관련 지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를 포함해서 각종 이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다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월마트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타겟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소매 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중첩되는 것, 아니 중첩이 아니라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보면 좋아 보이고 이걸 보면 나빠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자, 품목별로 봤을 때 지금 9월과 10월의 전체적인 추이를 놓고 보면 화장품이나 가전, 무선통신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된 데 비해서 뭐 건자재 쪽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쪽은 뭐 크게 또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품목별로 소비도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연말 시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쌓여있던 재고가 대거 소진됨으로써 다시 우리가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항상 연말부터 1분기가 비수기,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가 성수기로 가는 가장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말 소비를 위해서 2분기, 3분기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4분기와 1분기는 그 재고를 소화하는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의 생산 지표와 소비 지표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가 4분기에 폭등하면서 쌓여있던 재고를 대거 청산해 주어야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선순환으로 돌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흐름이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 소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늘어날 건가 줄어들 것인가는 지금 뭐 과문한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발표되는 지표들, 특히 이제 다음 주 말부터 연말 소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 지표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연말 소비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미 있게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국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IT 전반, 뭐 반도체, 가전, 뭐 IT 부품을 포함한 IT 전반과 그 다음에 또 자동차가 우리가 미국 수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쪽의 소비가 탄력적으로 늘지 않으면 재고
소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 제품의 미국 수출이 더 탄력이 둔화될 수 있고 거기다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 관세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담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관련된 종목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뭐 사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연말 소비 지표들을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긍정적 지표가 확인되면 그때 비중을 확대해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나 자동차 전반에 대해서는 이미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를 노리고 계신 분들은 미국의 연말 소비 지표의 움직임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의외로 이제 11월 달에 했던 중국의 광군제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모멘텀을 보이지 맞아요.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은 원래 11월 달 중국, 그다음에 12월 달 미국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유럽으로 이어지면서 이 연말 소비가 전체 쌓여 있는 재고량 감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중국은 이걸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도 이뤄내지 못한다면 G2 국가가 재고를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3분기에 막 올라와야 될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 소비재 관련 지표들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타겟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뭐 주요 소매점들의 판매 동향, 온라인 판매 동향 이런 것들을 꼭 챙겨보시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비중 조절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소비 지표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연말 소비, 현재 심리가 어떤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 지표가 그러면 좋으면 수출주들에게는 호재, 안 좋으면 악재, 이렇게 해서 미리 대비를 해보면 되겠죠? 네, 일단 뭐 간단하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가 조정을 이미 많이 받은 상황이어서 악재는 좀 둔감할 수 있는데 호재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긍정적 지표가 나오게 되면 그 이전부터 들썩일 수도 있고 관련된 지표를 보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음 주 27일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저녁에 실질 소비 지출 3분기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 이 실질 개인 소비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안팎으로 해서 또 하나둘씩 좀 반영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이 기업주들 가운데서 희비가 최근에 엇갈리는 게 뭐 한화 쪽이 워낙에 좀 좋고요. HD 현대그룹 괜찮고 안 좋은 쪽으로는 롯데그룹이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올해 내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비상장이기는 한데 롯데 건설과 관련해서 뭐 자금이 부족하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즉각적으로 좀 부인을 했었는데 지금 안심해도 되는 건지 괜찮은 건지 롯데그룹의 상황 좀 볼까요? 네, 롯데그룹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룹 자체의 문제까지는 아직은 확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어저께 뭐 제가 달았어야 되는데 아마 뭐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다루지 못했는데 롯데그룹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롯데케미칼의 재무약정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재무역장이 뭐냐면 산업의 특성상 보통 한 3년 주기로 사이클을 타니까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냐면 가동률을 늘렸다 줄이는 방식으로 재고 조정도 하고 경기에 대응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재고를 소진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 조절을 하는 모습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실패한 건 중국의 이제 로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비중을 늘렸고 그 다음에 이들이 중동과 연계해서 대규모로 생산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물량을 조절해봐야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재무협약이 지금 에비타,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다 빼지 않고 회사가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이자 비용이 5배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3개년 평균으로 5배가 돼야 됩니다. 뭐 적자인 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떨어진 에비타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3년이 오니까 지금 그 5배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재무약정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돈 내놔라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채권자들 모아서 재무약정 수정합시다라고 어저께 그걸 보낸 거고요. 지금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 내년부터는 회복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게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지금 롯데그룹은 충분히 우리 현금 있어. 현금만 15조 있고 부동산까지 팔면 한 50조 되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아시는 것처럼 팔아야 돈이죠. 그다음에 급한 사람의 부동산을 누가 비싼 가격에 사줍니까? 그래서 장부 가치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겠지만 지금 현금 15조로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다음 준비된 이제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순부채예요. 근데 롯데케미칼의 순부채가 2022년부터 갑자기 저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투자 때문이죠. 그런데 투자 중에 하나의 투자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에틸렌 투자, 석유화학 투자를 한 5조가량 증가시킨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급 과잉인데 에틸렌 더 지어서 공급을 더 과잉시키네? 라는 어떤 부담이 느껴지는 그 재무 부담이 한 5조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사서 롯데 머티리얼즈를 만들고 미국에 이제 공장 지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투자란 말이죠. 물론 그쪽에서 돈을 잘 벌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그쪽도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저렇게 들어간 투자가 회수의 시기는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런 물량들이 만약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정말 구조적인 위험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그 요소들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좀 더 우리가 싸늘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룹 차원의 문제는 아직은 아니고 롯데케미칼도 뭔가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롯데케미칼이 속해 있는 이 화학산업 자체가 지금 구조적인 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가 또 뭐 정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여기선 강력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소위 다 이제 돈 되는 굉장히 좋은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으로만 가고 나머지는 전부 죽일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대산, 뭐 울산, 여천, 뭐 여러 군데 이제 화학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말로 경쟁력이 있고 없는 쪽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어내는 방식이 유가에서 정유탑에서 분리해서 나프타를 가져와서 나프타에서 분리해서 LCC에서 분해한 걸 또 이제 가져가서 최종 제품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석탄화학은 석탄화학에서 에틸렌을 바로 빼죠. 미국의 석유화학도 지금 그 셰일가스에서 바로 빼는 방식, 가스에서 바로 빼는 방식으로 갑니다.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동도 지금 원유에서 정유탑을 거치지 않고 소위 크루드 오일에서 바로 빼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원가 차이가 너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전체 한번 그룹들, 그 석유화학 그룹들을 모아두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줘서 결론적으로는 롯데케미칼 저는 뭐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는데 반등한다고 더 사는 게 아니고 반등할 때 오히려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고려하더라도 PB 0.2배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싼 건 맞고 반등 요소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종목은 반등할 때 더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등할 때 오히려 비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것이냐가 더 중요한 관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롯데그룹 그 가운데서도 롯데케미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스탁이었습니다.